프로이드와 융의 방식은 무의식을 어떻게 보느냐, 의식과 무의식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동화를 의식적 경험으로 보고 그 의식적 경험 뒤에 어떤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는가를 찾는 게 프로이드 방식이에요. 동화는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경험 가능한, 의식속에서 경험 가능한, 비록 상징적인 표현이라든가 모호한 표현이 있을지라도 의식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동화든 신화든 민담이든 전부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의식이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고 경험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 그 경험 가능한 것들, 어쩌면 실체인 거죠. 사실하고도 가까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동화를. 그리고 그 뒤에 무의식적인 동기를 찾아내는 것이 프로이드 방식이에요. 그럼 융의 방식은 뭐냐? 이거 자체가 무의식인 거예요. 동화 자체가, 꿈이나 동화나 민담은 어찌 보면 의식에 경험 가능한 것도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은 그것 자체가 무의식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고 상징으로 가득 차 있고 알 수 없는 암호로 가득 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무의식적인 이미지들이 어떻게 현실로 재현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화 자체를 무의식으로 보고 이것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는 관점이 정반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화 분석을 하다 보면 프로이드 방식으로 많이 해버려요. 다. 전부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도 수도 없이 나랑 10년 이상 15년 이렇게 공부했지만은 여전히 프로이드 방식이죠. 왜 동화를, 그러면 융은 그렇게 봤을까? 물론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만은 오늘 공부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최영자 선생님이 발표를 했지만은 왕의 태도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과를 좋아하는데 나만 소유해야 되고, 또 자기 딸도 소용없고, 누구든 이제 따먹으면은 쥐화세계로 빠지고, 굉장히 어찌 보면은, 금기를 세우고, 또 일방적이고, 고집세고, 그렇지만 이것은 의식적인 세계고, 의식적으로 경험 가능한 판단 아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꿈속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왕은 고집센 왕이기보다는 저런 왕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지,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징이고 무의식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식으로 보니까 자꾸 일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코 일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서로 모순되는 게, 이제 그 무의식과 의식의 조화를 얘기했죠. 그러면 처음에 일방적이라는 거랑 안 맞죠. 일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한쪽에서만 하는 병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됐든 공주가 됐든 남자애가 됐든 사냥꾼이 됐든 전부 무의식적인 이미지지, 이것이 어떤 현실 속에서 경험 가능한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현실 속에서 재현되는가? 어쩌면은 이제 폴스 이제 여기 전문가 계시지만은 어쩌면은 그 자체로서의 가능성, 융으로 말하면 원형적인 건데, 그 원형이 다른 대상과 만나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미리 이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팩트로 알아버린다는 거죠. 어쩌면 기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상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는 동화 분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를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리다는 그 차이에서 의미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한정규 선생님이 그 이제 동화 분석에서 관계를 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왕과 무슨 공주, 왕과 사과나무 이렇게 관계를 계속 보면서 이미지 또 성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분석을 세밀히 했는데, 여전히 어떤 전체적인 관계를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부분적 이미지에서 머무는,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원칙이 없단 말이죠. 거기에 어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틀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래서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대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폴스를 공부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그런 거죠. 융을 공부하는 게 어떤 틀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관계를 보라 그러니까 지금 왕도 어떤 존재냐, 왕의 관계를 보아서 욕망이라는 게 나온 게 아니야. 물론 관계를 본다면 사과나무가 왕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와 왕의 관계는 뭐냐고 물어야죠.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왕의 욕망이라면 이것은 사과나무는 왕에 종속된 거죠. 진정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펄스가 말하는 어떤 부패한 거예요. 대상으로서의 독립적인 자기 존재를 가지면서 어쩌면은 그 일함과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자기의 독립성을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과나무가 왕에 종속된 것으로만 본다면, 예를 또 하나는 보면은 이제 공주하고 왕을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과나무는 공주와 왕의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는 뭐냐면 이항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는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에서 특히 대상관계 이론에서 특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융이라든가 비용 같은 사람은 사망을 늘 얘기했어요, 그동안. 어떤 제3의 영역, 중간 영역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융도 그렇고, 어쩌면 이제 융보다도 비용은 더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항에서 의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왕과 사과나무만 보면은 사과나무는 왕의 욕망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왕과 사과나무와 공주를 봐버리면 의미는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왕과 사과나무가 주예요? 왕과 공주가 주예요? 왕과 공주가 먼저죠. 그리고 사과나무가 중간에 있죠. 어떤 것이 주체고 어떤 것이 대상이냐, 이 두 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중간 영역은 그 두 둘을 포괄하거나 넘어서 있거나 아니면은 그 둘의 공통 분모거나.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융의 심리학적으로 이 이야기 동화를 보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이제 그 펄스의 사망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윤희 박사님들 찾아가서 도움도 받지만 어찌 보면은 이 펄스의 사망을 적용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펄스의 책을 내가 보니까 얘가 없어요. 일단 얘가 없고 세밀한 해석에 적용해놓은 책도 없고 아직은 미개척제. 어찌 보면은 펄스만 덜렁 남아있지 어떤 펄스 이론을 가지고 어떤 적용을 해온 학자들이라든가 연구들이 거의 안 돼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이. 물론 이제 큰 거시적인 제안은 상당히 우리 이윤희 박사님 그래서 상당히 거시적인 작업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그 미시적인 작업은 이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펄스는 원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적용하기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내가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그 세 개 항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찾아낼 거냐. 동화 속에서, 신화 속에서, 민담 속에서. 신화나 동화나 민담이라고 보면 전부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이미지 스토리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들이 어떤 거는 주체를 드러내고 어떤 거는 대상을 드러내고 어쩌면 주체와 대상을 연결해주는 중간 영역을 해주는 이미지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중간 영역에 있는 이미지는 두 개를 다 포괄하면서 두 개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그 전체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동화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구나. 꿈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험 중에 있어요. 이것은. 실험 중에 있고 상당한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펄스의 1항, 2항, 3항을 좀 바꿔서 1항을 기호라는 말 대신에 어려우니까 주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2항을 대상이라고 그냥 똑같이 표현하고 3항을 해석체라기보다는 중간자 그리고 중간 영역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좀 더 쉽게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내 자료를 보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왕의 사과나무, 왕의 지배 원리, 지학의 실체, 왕과 세 딸의 관계, 사냥꾼과 난쟁이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으로 이제 제시되는 거.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제 처음에 한번 동화를 보기 전에 쭉 한번 제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의 금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중성이 있는 거죠. 금기는 어쩌면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창조이기도 하고 어떤 기존의 세계를 깨트리면서 새로운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도 되지만은 또 이제 어떤 질서 유지 차원도 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데스와 페르세폰네 그리고 이제 지하계는 땅, 어둠, 죽은 자의 세계, 죽음과 재생, 변환, 연금술의 용기, 달, 모성 이런 언어하고 관련돼 있어요. 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지하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의식적으로 보면 심판의 세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진정한 생명의 세계, 어떤 부활의 세계, 또 다른 세계를 암시한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왜 왕이 있는데 세 딸이 있고 왕이 있으면 예전에는 이것은 남성성의 결핍이다 이렇게 봐왔어요.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는데 주저하는 거죠. 왜 그러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세 딸은 삶이 아니에요. 일의 변형인 거예요. 그리고 새 사냥꾼도 새 사냥꾼이 아니야. 그 나머지 둘은 헛개빈 거죠. 이것을 자꾸 선하게 구별을 하고, 그리고 뭐 이것은 뭐 피동적이고 수동적인데 얘는 능동적이다? 나이브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정도 가지고 이야기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아요. 적어도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분화한 것에 불과하고 어쩌면은 주체를 도와주는 보조형적인 거죠. 그렇게 봐야지. 여러분 대부분의 동화에서 그렇습니다. 그 바리공주 이야기도 보세요. 7공주가 있는데 나머지 얘기들은 거의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주체와 객체 혹은 능동성과 피동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피동적인 그런 대상들이 자세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적어도 비교 가능한 역할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없어요, 역할들이. 헛개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런 능동적인 주체와 피동적인 주체를 1대1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이야기의 안배상, 에너지의 할당량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융심리학적으로 그림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림자의 개념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 내가 봤던 개념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설명하고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핍과 보상이라는 차원, 단순한 차원에서 보지 마라. 좀 더 다차원적으로 이제는 좀 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왕비가 드러나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이제 사회학자들이 보거나 여성학자들이 볼 때는 여성 가부장적인 사회의 산물이라고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이제 암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죠. 왕비가 암시적으로 표현된 게 사과나무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그러나 적어도 그 사과나무는 암시적인 거예요. 꼭 왕비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그래서 왕비, 어머니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모성성이에요. 자,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이전에 하고 나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되고 결핍이 보완되어 갔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주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드러나지 않는 모성성이 어떻게 해서 서서히 드러나는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는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모성성,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딸은 과도한 어떤 여성성을 상징할 수도 있죠, 이제. 그리고 어쩌면 세 딸에 보면은 잠재적인 모성성, 이것은 세 딸이 원하는 것은 사과나무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응? 세 딸이 원하는 것이 남자가 아니에요. 세 남자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세 딸이 새 사냥꾼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융심리학이 그림자를 만나서 그림자를 극복하고 남성이 여성을 만나는가, 다시 말하면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봤어요. 굉장히 도식적이에요. 그 도식이 안 맞아요. 요즘 내가 보면. 깨야 돼. 지금 이번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주체와 대상 사이에 중간 영역에 있는 것들이 뭔데 그 중간 영역이 전체 흐름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과도한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지금 그 딸들이 요구한 것은 사과나무였는데 그 사과나무를 얻기 위해서 지하세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하세계도 부차적인 거예요. 결국은 딸들이 원하는 것은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럼 사과나무가 원하는 것은 뭐냐? 그건 뭐냐? 왕의 엄마, 아내 자리. 다시 말하면 근친상간적인 것은 사실은 프로이드식이에요.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딸들이 엄마 자리를 넘볼 수 있어요.
잠재적으로 근친상간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다면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동화가 있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과나무라고 하는 거는 근친상간보다도 훨씬 많은 상징을 갖고 있고 훨씬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적인 의미에 이 이야기를 축소시켜버린다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자체는. 그렇다면 사과나무는 뭐냐? 결국은 딸들이 원하는 과도한 모성성인 거예요. 과도한 생산력, 과도한 에너지, 과도한 성적 에너지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어떻게 3이 1로 줄어들고 압축된 거죠. 어쩌면 condensed. 압축되면서 통합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분열된. 3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분열의 숫자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그럼 3이 1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열된 상태에서 통합의 상태로 간다고 봐야지 이것이 피동적인 주체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간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과도한 여성성은 세 달로 이제 상징이 되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모성성으로 나타난다. 사과나무는 이것은 꼭 모성성이라고 안 해도 좋아요. 어쩌면은 과도하게 열매 맺는 또 과도한 생산력, 과도한 욕심 그런 의미에서 욕망하고서 이제 맞닿을 수 있죠. 욕망이라는 개념이 좀 좁긴 하지만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이 좋아하는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의 지배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폭넓게 봐야 되겠죠? 뭐 왕비로 보는 것은 아주 지극히 아주 그 사람으로 대체하는 아주 작은 그 부분적인 것이고요. 이제 융적으로 본다면 왕의 아니마, 활성화되지 않은 왕의 아니마,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왕의 아니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 왕비로 나타났다면 아니마겠지만 왕비로 드러나지 않고 상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직 모호한, 아직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왕의 생명력 혹은 왕의 영혼 이런 이제 용어로 바꿔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적인 열정, 리비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열정이 과도한 모성성, 모성의 이제 그림자이기도 하죠. 이 과도한 모성성은 어쩌면은 세 딸들보다 여성성을 압도하는 팽창된 모성일 수도 있어요. 그 막 나무가 열매가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떨어지지도 않고 달려 있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그 열정인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제약의 용어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용을 남자로 하는 경향이 있어. 오늘 보니까 어쩌면은 용이 왕의 그림자 아니냐? 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용은 그 사과나무의 변신이야. 그래야 이야기가 돼. 지금 전체를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은 어쩌면 전체성을 상징해. 그 융심력으로 하면 셀프.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모성성의 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성이 이 공주에게 셀프를 대변해. 전체 정신을 대변해요. 남자가 아닌. 그래서 왕은 전체성을 대변할 수 없어요. 왕은 부성적인 지배 원리예요. 아버지가 세워주는 지배 원리인 거예요. 금기의 재창자는 아버지가 세워요. 엄마는 금기를 세우지 않아. 금기를 세우면 생명이 없어. 거기에는 죽음이 따르거든요. 금기는 처벌이 따르고. 모성에게는 금기와 처벌이 없어. 그렇게 되면 모성성이 금기와 처벌이 있으면 그거는 엄마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생명을 못 키워. 생명에는 그 어떤 제한도 있어서는 안 돼.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볼 이제 문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은 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화되지 않은 모성성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은 이제 과도한 모성, 즉 잡아먹는 모성으로 이제 대변되는 이제 엄마의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제 그것을 사과나무를 따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하고의 환상적인 관계고 일체감, 동일시로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의 권리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은 딸들의 그 팽창된 관계고, 이것을 이제 이제 아버지하고 딸의 실질적인 그 관계에서 본다면 근친애적 관계고, 어쩌면은 이제 아버지의 아니마라고 볼 수 있겠죠. 아버지의 연인 자리, 어머니 사과나무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유추해서 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이드의 방식은 여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경향도 있지만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따먹으려고 한다는 것은
근친상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생명력. 즉 다시 말하면 딸이 왕의 영혼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영혼을. 그리고 왕의 지배력을 또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세계로 내려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폐행이고 결국은 또 무의식에 사로잡히는 거고 금기 위반에 대한 심리적 처벌은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해진 수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페르세폰의 신화를 보면 수소나에 대한 이끌림이 있는 거죠. 그럼 수소나를 가지고 싶은 욕망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굉장한 여성성과 모성성과 어찌 보면은 부활과 재생을 상징하잖아요. 수소나는. 그리고 땅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한 욕망인 거예요. 생산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땅의 주인인 하데스가 나타나서 잡아채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너무 좋아하면 지옥에 빠져. 이제 지옥이라기보다는 지하세계에 이제 빠진 거죠. 어찌 보면 지하세계를. 그래서 지하세계의 이끌림, 이것은 성적 대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은 뭐냐? 아버지와 딸의 분리가 일어나요. 새로운 짝이 등장하고 어쩌면은 이제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 대신에 이제 사냥꾼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배를 한다라기보다는 왕은 아버지로서 전체 정신을 여기서는 대변을 한다기보다는 전체 정신으로 이끄는 어쩌면은 주역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 정신을 대변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전개에 보면 이제 성으로 내려가잖아요. 난쟁이가 뭘까? 굉장히 여기서는 난쟁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잘 모르는 거죠. 첫째 뭐냐? 난쟁이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양성구유적인 어쩌면 인조인간 메르쿠리우스로 보는 게 참 좋아요. 호문클루스. 이것을 자꾸 남자로 본다거나 여자로 보면 안 돼. 어쩌면은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트릭스터로 나타나요. 트릭스터로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미혹자,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비동적인 주체냐, 능동적인 주체냐, 자율적인 주체냐, 비자율적인 주체냐로 나는 가는 건 좀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 난쟁이의 행위에서 이제 빵을 이제 이제 주워 달라고 그러잖아. 지가 던져버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면은 무언가 지금 이런 행동이 뭘 의미하나를 나는 모르겠어, 솔직히. 아마 유럽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이런 동화를 탄생시킨 유럽 사람들에게는 어쩌면은 빵을 집어 던지고 다시 주워달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이런 큰일 나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는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큰 난리 났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유럽인들에게 이런 건 뭘 의미하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았어요. 저는 못 찾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부분적인 해석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난쟁이 사이에 있는 두 형들하고 이제 한스의 경우를 능동적 주체냐 피동적 주체냐를 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하는 거라고? 야, 너 네가 해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다면 차이인 거예요. 차이. 두 형들하고 너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난쟁이에게 족속이 되는 어떤 자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인 거냐. 아니면은 자기 존재감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느냐 하는 이런 거죠. 좀 더 좀 큰 넓은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지하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하계하고의 동화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재미난 거는 빵이나 땅에다가 빵을 떨치잖아요. 난쟁이도 지하계죠. 지하계의 전령이에요. 난쟁이도 어쩌보면. 그리고 빵도 데메테르 신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데메테르가 어찌 보면 이제 페르세포네가 지하계에서 올라와가지고 페르세포네의 엄마잖아요. 모성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또 땅도 어떤 지하계고 모성과 연계되어 있어요. 참 재미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도 그래요. 성도 어떻게 볼 거냐.
지학의 안에 있는 성이죠.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 숲속에 있는 그 캐빈, 오두막과 비슷한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동화 속에서 숲으로 나왔으면 늘 오두막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공주가 있고 어떤 사냥꾼이 와서 뭐 구해주고 뭐 일이 일어나고 뭐 마녀가 살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오두막이 지금 지하에서의 성으로 대변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변형의 장소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곳이고 이 안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이제 이런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보호의 장소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시티, 하나의 모성의 장소이기도 해요. 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라는 상징으로 성이 이제 등장할 수 있죠. 계속 그 모성성과 어떤 이제 그런 이미지로 이제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우물도 보세요. 어찌 보면은 그 말라버린 우물이 어떤 결핍된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지하계로 갈 수 있는 통로고, 이제 지상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터널이에요, 터널. 이제 꿈에서 이제 터널이 잘 나오잖아요. 터널과도 같은 거고, 이 터널을 지나야 이제 저쪽 세계가 나오는 거죠. 하나의 연결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질로 봤어요, 질. 여성의 질. 여성의 질과 자궁은 다른 거예요.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을 통과해야 자궁에 이르러. 그렇기 때문에 자궁의 심리학과 질의 심리학은 많이 달라. 근데 우리는 자궁과 질을 동일시해버리거든. 같이 취급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예전에 내가 이제 질의 심리학과 자궁의 심리학에 대해서 따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용의 몸에서 이를 잡고 있는 공주가 이제 용의 그 하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원숭이들이 그 이잡아 주잖아요. 굉장한 친밀감이면서 이중적인 거예요. 어쩌면 이것을 천한 일을 한다? 보는 게 바로 의식적인 판단이에요. 도대체가 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을 전부 상징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천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전혀 무의식에서 일어난 것은 천한 게 아니고 죽는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산 게 아니야. 어쩌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심리 내적인 깊은 세계를 설명하느냐는 도구들이지 이것들이 현실적인 표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현실의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발표할 때 많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쭉 넘어가고요. 숫자 같은 것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에서의 죽음의식은 일종의 통과 의례죠. 그래서 마지막 결말에 보면은 왜 셋째인가? 나는 누군가? 느닷없이 그 3인칭으로 나오다가 나가 나왔어요. 이제 이은희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학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그 편집적인 비평, 편집 비평이라는 게 있거든요. 해석학에서 편집 비평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추가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대의 본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본래 이야기가 아닌 부분이 후대에 들어와서 첨가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물론 이것은 문학적으로 3인칭 시점과 1인 시점의 차이가 뭐냐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것은 후대의 첨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현실과 어쩌면 의식적인 세계와 무의식적인 세계 사이의 차이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유리구두가 깨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신데렐라 얘기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왜 깨졌을까? 결국은 이야기는 신데렐라처럼 되지 않아. 그건 이야기야.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이야기 다 해놓고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건 이야기야 하고 끝낸다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건 이야기란다. 어찌 보면은 필요 없는 말 같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은 이제 현실과 이야기의 그 간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합 분석만 보고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펄스의 기호 사망으로 본 리비도의 변화예요. 이것은 이제
포스하고 융을 내가 이제 조합한 건데 어떻게 이미지가 변화해 가는가, 생명을 얻어가는가, 통합의 길로 가는가, 분열된 상태에서 통합의 길로 가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나는 막내딸이 1항이라면 아버지를 2항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이게 3항인 거죠. 사과나무가 해석체고 원리인 거죠. 아버지하고 딸을 연계해 주는 거는 건강한 모성성이죠, 사실은. 원리로 한다면. 모성성이에요. 근데 이게 건강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 관계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할 때 근친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발달에 이제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근친애 극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건강한 모성성이 필요함을 이 지금 이야기는 얘기해 주고 있고, 그러면 딸이, 여성이 건강한 모성성을 가지려면 좋은 남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엄마를 본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딸은. 엄마를 본받으면 건강한 모성성을 배우고 건강한 여성성을 배우지 하지만 탓도 없는 얘기예요. 여성이 건강한 여성성을 갖고 건강한 모성성을 가지려면 건강한 남성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이야기는 그 얘기야.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전해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얘기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건강한 모성성이라고 하는 핵심 목표에 어떻게 도달하는 그 원리, 핵심 원리에 어떻게 도달하느냐, 그 역할을 주체와 대상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체와 대상들이 변화를 겪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사과나무가 1항이라면 세 딸의 2항이 되는 거예요. 주체와 이제 대상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사과나무가 해석체가 됐어요. 원리가 됐어요. 중간 영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지하계가 이제 중간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영역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처음에 사과나무가, 그럼 사과나무는 이제 폴스 기호로 말하면 이제 해석체면서 또 다른 기호가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제 기호의 발달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사과나무가 해석체 역할, 사망의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제1항의 역할을 또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또 이제 어떻게 또 사망으로 또 발전해 가는가. 그 사과나무는 지하계로 발전해요. 결국은 2항이라고 하는 그 새 공주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하계가 이제 그 해석 원리가 되고 있어요. 그 지하계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원리이기도 하죠. 모성적 연루 관계에 있다. 그래서 딸들의 모성성 개발 과정은 지하계를 경험하는 거다. 결국 땅, 달, 어둠, 영, 죽음으로 상징되죠. 지하계는 되게 이런 이미지들이 지하계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땅이나 달이나 어둠이나 영이나 죽음 같은 이미지들. 그래서 세 번째, 막내딸 공주가 1항이라면 막내 사냥꾼이 2항이에요. 그럼 3항은 뭐냐? 공주와 사냥꾼을 매개해 주는 게 지하계예요. 그리고 난쟁이에요. 우물이고 방이고 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신기하죠? 지하계, 난쟁이, 우물, 방, 용 뭐하고 다 관계되어 있어요? 전부 지하계고 모성이에요. 지하계의 상징은 모성이거든요. 모성성이에요.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남성과 여성이 만나면 지하계 무의식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모성 원형 이미지의 변환이다. 수용, 즉 경험과 극복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진도가 나가냐면 사과나무가 우물로 가고 우물이 지하계로 가고 지하계가 방으로 가고 방이 용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용이 어떤 핵심 중심에 있는 실체인 거죠. 그래서 용이 머리가 깨졌다. 용이 분화된 거예요. 용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모성 컴플렉스로 둘러싸인 용의 이미지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심리학에서는 분화라고 그래. 결코 우리는 용을 제거할 수 없어. 결코 우리는 용을 극복하거나 이길 수 없어. 용을 쪼개야 돼. 결국 그 얘기는 분화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감정의 컴플렉스도 덩어리를 분화시킬 때 치료가 되잖아요. 이런 원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보면 이제 왕으로 대변되는 지배 원리, 이건 생명 원리죠. 그러나 전체성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버지와의 은밀한 소통을 통해서 사과나무, 즉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는 딸에게 지하세계의 경험이 선결 조건으로 주어진다. 네가 아버지의 힘, 어떤 이 세계의 원리를 터득하려면 그 힘을 갖고 싶거든. 먼저 지하세계를 경험하라는 거죠. 땅을 경험하라는 거죠. 어찌 보면 과도하게 팽창된 모성에 사로잡힌 여성, 즉 그것은 사과나무에 매료된 여성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욕망에 사로잡힌 여성은 좀 좁은 개념이에요. 과도한 모성성을 탐내는 거죠. 과도한 생산력. 그 여성이 내적인 중재자로 등장하는 아니무스, 여기서는 사냥꾼이나 난쟁이로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내적인 중재자를 통해서 진정한 모성, 지하계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와 동일시된 딸의 분화 과정, 건강한 아니무스를 통한 모성성을 회복하는 거다. 네 번째, 공주, 여성성이 사과나무, 즉 건강한 모성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계, 사과나무의 에너지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전체 정신의 요구다. 이렇게 봤고요. 이것을 표로 보면 너무 재미나는 게 동화 속에 나타난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꿈이나 동화를 분석을 할 때 이런 표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펄스가 너무 어려워서 1항, 2항, 3항이 너무 어렵고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1항을 주체로 바꿔봤어요. 주체적 이미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은 B, 그 다음에 가운데를 넣었어요. 이제 세 번째로 넣은 게 아니고 가운데 중간자. 이것은 이제 매개자도 될 수 있고 중간자도 될 수 있지만 중간 영역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중간 영역.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주체와 대상은 눈에 보여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중간자는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눈에 보이면 참 쉽겠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이제 펄스가 말하는 일종의 해석제가 될 겁니다. 아마 해석 원리, 어떤 법칙 이런 것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주체가 주로 기호와 표상을 의미한다면 중간자는 이제 대상은 목표가 짝이 되고 중간자는 해석제, 전체성을 의미해 대체적으로 중간자가 전체 원리. 그리고 제3자가 되기도 하고 중간 영역이 되기도 하고 둘을 초월하는 초월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둘을 공유하는 공통 분모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처음에 새 공주하고 왕 사이에 뭐가 있죠? 사과나무와 지하계가 이제 중간자로 나오고 새 공주와 새 사냥꾼은 중간자로 뭐가 나와요? 성이 나오고 음식이 나와요. 에너지원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난쟁이가 나오고 새 사냥꾼이 나오죠? 빵 가지고 이제 장난하는 거? 장난으로 보이는데 빵하고 땅이 있어요. 생명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난쟁이와 또 이제 한스가 나오죠? 그건 이제 한스들은 이제 우물로 해가지고 용에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물, 우리 이제 한스하고 이제 난쟁이 사이에 이제 우물이 이제 그 중간 영역이 되고요. 질과 차고. 그 다음에 새 공주가 있고 사냥꾼 한스가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것은 용이 있다는 거죠. 용이. 한스가 이제 용으로부터 새 공주를 구하잖아요. 새 공주와 또 왕 사이에는 무쇠난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셋째 공주와 사냥꾼 한스 사이에 이제 결혼, 융합, 통합, 전체성이 있는데 자 봅시다. 왼쪽을 보세요. 전부 셋째 새 공주인데 중간에 난쟁이가 들어가 있어요. 주체가. 재미난 현상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난쟁이가 뭐지? 아, 공주하고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은 공주하고 떨어진 원리를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주의 변신? 혹은 공주가 보낸 전령? 혹은 공주를 구하기 위한 어떤 그 전체 정신이 보낸 적극적인 그런 어떤 인도자? 헤르메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냥꾼이나 왕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주 편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주로 우리는 묶음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 흐름을. 공주라고 하는 난쟁이도 공주의 범주에서 넣을 수 있겠다. 연루관계가 아주 가장 깊은 존재인 거죠. 오른쪽을 볼까요? 대상을. 자, 왕하고 사냥꾼하고 한스하고 다 남성들이고 이것이야말로 왕의 변형인 거예요. 왕 대신에 사냥꾼이 어쩌면은 공주의 파트너 역할을 한 거고 한스가 또 파트너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왕이 나타나서 도와줘요. 처음 시작했다가 마지막 판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도록 인도해줘요. 왕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지배 원리 같지만 사실은 이제 중간 영역을 위한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 도표에 의하면.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왕은 굉장히 지배 원리로 봐왔다는 거죠. 근데 정작 지배 원리와 전체의 흐름을 주재하는 것은 사과나무, 지하계, 성, 빵, 땅, 우물, 난로 이런 거예요. 이것이 전부 신기하게도 모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다 될지 난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실험 중에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중간 영역이 보여주는 것은 주체하고 대상 사이에 모성적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공주가 결국은 어쩌면은 이 대상을 만나는 것은, 금길을 깬 것은 건강한 모성성을 얻기 위한 거지, 건강한 남자를 만나기 위한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무스를 만나야지 공주가, 한스를 만나야지라고 굉장히 도식적이잖아요. 융심리하고 도식적으로 이해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제가 해석의 눈이.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되고, 좀 더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윤희 박사님의 이제 좀 평가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가능성이 있나 하는 것을 좀 더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